나이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삶이 자유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자유스러운데 그 자유스러움을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에릭 프롬은 freedom from, freedom to라는 개념을 써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인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소극적인 자유는 어떤 압제로부터 해방이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프리덤 2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파스티브 프리덤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자유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고 자유스럽다고 할까요? 아까 자유스러운 분들 많았는데 어떤 자유를 가지고 계신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나의 골이 그 어떤 그 사회적이나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그 자유? 기가 막히군요. 참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아내고 있는 곳은 자유스러움이 있죠. 또 다른 분들은 본인의 자유가 어떻게 된다? 저는 내적 자유를 말씀드리고 외부적인 거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중용적인 그 내적 센터가 유추하는 그런 자유. 그래 한 두 번 이렇게 들어봤는데 여기 자유의 개념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크게 다르죠. 그래서 보통 중세기를 넘으면서 소셜 사이콜로지나 폴리티컬 사이콜로지 쪽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중세를 지나서 르네상스를 거쳐서 종교계의 이런 변화를 가져오면서 우리의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개인이라는 게 탄생했다고 보는데 과거에 우리는 안정된 어떤 사회 속의 일원으로서 소속돼 있었던 분이 독립된 개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약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개인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과거에 편안하던 그곳을 벗어나서 개인이 독립됐다고 하는 세퍼레이션 오브 인디비주얼이 우리가 개인의 발달 이론으로 본다면 아이들이 보통 한 살 반, 2살, 3살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 분리개별화가 돼서 독립된 인격으로 자라는데 사회적으로도 인류 역사도 인류가 진화해 나온 과정으로 본다면 과거의 중세 이전의 분들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면 그 지역에서 거의 살고 태어나면서 가진 신분이 변화되지 않고 농사를 짓는 분은 그냥 농사를 짓는 거고 어떤 신발을 만드시는 분은 신발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장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직종에 따라서 고착되어 있는 어떤 사회죠. 그래서 왕으로 태어난 사람은 왕이 되는 거고 공주로 태어난 사람은 공주죠. 그래서 사회의 그 구조가 안정돼 있어서 어떤 면에서 사회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떤 게 있어요? 그 사회 속에서는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스테빌리티가 있었던 사회죠. 그래서 프리덤이 생겨나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급격히 발달하면서 과거에 어떤 봉건 체제가 붕괴하죠. 봉건 사회 체제 속에서는 그 봉건 영주의 통치 아래서 봉건 영주와 관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거의 이미 주어진 조건 속에서 살아왔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느 가족의 일원,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가족 제도에서 자기 대가족 속의 일원이지 나는 김씨 가문 아니면 이씨 가문의 누구이지 나 개인 누구라는 퍼스트 네임 베이스가 아니고 원래 라스트 네임 베이스였죠.
어느 가문에 속하는 사람인가, 결혼할 때도 어느 집안인가가 더 중요했던 그런 과거에서 개개인들이 독립돼 나오면서 이렇게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부분이죠. 한쪽에서는 사회가 유동화되면서 과거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속박돼 있던 그 자유라고 하는 프리덤 프롬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네거티브 프리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전부터의 해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 해방됐다고 한다면 일본의 앞전부터 독립은 됐는데 그렇다고 잘 살아지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프리덤 2라고 하는 개념, 파지티브 프리덤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명제가 지금 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면은 우리 보통 개인 치료에서도 우리 모두가 패러다이스가 있었죠. 과거에는 우리가 배고프면 젖주고, 가려우면 누군가와 나를 보살펴주고, 배변할 때는 다 도와주는 분들이 그때그때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도와줬던 어떤 패러다이스 속에 있어도, 이 패러다이스를 한번 벗어나면 이 신라원에 되돌아갈 기분이 없어요. 거의. 근데 이미 사라진 신라원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병리적인 거죠. 계속 폐인되면서 그때 얻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어른이 돼서도 어릴 시절에 얻지 못한 것을 얻겠다고 하는 게 안타까운 것이 많은 정신병리를 가져오는데, 실제 사회 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우리 유럽의 어떤 중세는 한국에서는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공동체가 붕괴되면서 개개인이 인디비듀얼로서 독립된 개인으로 탄생한 시기가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해방 이후. 해방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쩌면 유럽에서 15세기, 16세기를 그 시점으로 치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최근에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사회에서 태어나서 지금 어느 사회에 살고 있어요. 농경사회에서 태어난 분도 있고, 조금 지나서 나이 드시면 산업사회 초기에 태어나신 분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인류들이 겪어왔던 수천 년간 겪어왔던 어떤 문명이 한국에서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압축 성장을 하면서 그 과정들이 생략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생략됐다기보다 짧은 기간에 그 발전들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난 거죠. 압축 성장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과거에 농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에 와서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들어가서 과거에는 시골에서 살 때는 그냥 집이라는 게 있어 그냥 사는 건데, 여기가 집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집세를 내려니까 열심히 일을 해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새로운 환경 속에서 독립된 개인으로 살면서 애써 일하고 20, 30년 지나서 중년이 되는데, 어쩌면 여러분들도 잘 살아보세요 하는 새마을운동을 부리면서 열심히 하면 된다. 캔도 스피릿 가지고 어쩌면 태평양을 건너서 왔어요. 가서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안 될 이유가 뭐 있어 하고 다 열심히 왔어요. 와서 여러분들이 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인디비드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자유라고 속박이라고 느끼지 않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들 촌락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그 시절이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 속에서 잘 살았어요. 근대적인 새로운 요즘 퍼스펙티브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못 살았고 형편없이 살았다고 하지만 그 속에 생활 수준이 낮았어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자기 삶에 대해서 크게 불안하지 않았는데 지금 도시화가 산업화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이 아파트촌으로 몰려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웃과 전혀 커뮤니케이션도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20, 30년 살아내면서 그 정서는 어떤 정서들이겠어요? 소외된 느낌이죠. 에일리에이션이죠. 이웃과 관계가 다 끊어지는 상황이죠.
외롭죠. 그래서 어떤 뭐 실존적인 이러한 고통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겪는 거죠. 그 사회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인디비듀얼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병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사회 전체의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이 여파로 오는 또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뭘 할 것인가? 정해진 것이 없고 따라가야 될 지침이 없고 방향이 무의미하다는 느낌들. 나는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살다가 한 10여 년 살다 그만 한 20년 살면 뭐 할 거야? 라는 이런 의문들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거냐 하는 어려움들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까 첫 번째 우리 영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듯이 어떤 면에서 영성적인 깨침의 길, 자기와의 깊은 화해가 일어나고 자기가 태어난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나는 뭐하는 사람인가? 내 존재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엄청 뭔가 어떤 해도가 없는 바닷길 같은 이런 어려움들이죠. 그래서 어떤 면 자유라는 게 주어졌는데 이 자유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고 뭔가 플래닝해야 되고 내 삶 자체에서 내가 뭘 생각하게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런데 너무 많은 외로움이죠. 남과의 단절돼 있고 그리고 나는 파워리스한 거죠. 특히 지금 미국에 살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세요. 이 정치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개개인이 굉장한 보이스를 내는 것 같지만 아무도 파워풀한 사람이 없죠. 파워리스죠. 개개인은 파워리스트죠. 이미 폴리티컬 브로커들끼리의 두 사람 간의 게임일 뿐이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일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가능성이 없는 속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실존적인 불안들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할 때 많은 경우에 개인 뉴로시스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자유를 남기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 자유스럽게 산다는 것 자체가 침이라고 하는 거죠. escape from freedom이라는 이런 현상들이다. 내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살려면 내 나름대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죠. 나의 라이프 퍼포스가 있어야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세상을 사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라이프 퍼포스나 우리의 코어 밸류 오브 라이프가 있어야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텐데 내 어떤 삶의 목적 자체가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밸류 자체가 많은 철학자들 얘기를 듣고 정치적인 슬로건을 들었지만 정말 내 것으로 소화한 어떤 것이 없다고 한다면 뭘 판단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특히 지금 한국의 상황이나 미국의 대통령 선거 상황이라고 보시면 여론이 어떤 향배로 따라가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전체가 이렇게 밀물이나 썰물처럼 이게 움직일 뿐이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 세상이 참 힘들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제 불안이 많고 하는 강박 현상이 일어나거나 철저하게 위드로우를 해버리거나 철수해버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회적으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의 방어들이 발생하는가 사회적으로 보통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어떻게 내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나에게 만족을 주는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내가 사는 것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방어죠.
어때요? 자기 삶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면서 나는 산다. 나는 내 사는 거 잘 들여다보고 싶지 않다. 예스 쪽에 손 들어보세요. 예스 쪽은 뭐지? 잘 생각한다? 네. 들여다본다요? 아니에요? 들여다본다. 들여다보면서 어, 생각하면서. 그럼 안 들여다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 들여다보시는 분은 그냥 집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나머지 사람들만 얘기해. 그래서 보통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들이 정신분석가가 된다, 라이프 코치가 된다 하는 그 뭐냐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네거티브 프리덤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은 거의 다 해결되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어쩌면 아이들 우리 개인으로보다는 부모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는 개념. 근데 평생 이 소극적인 자유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많죠. 우리 경제적인 사람들은 부모님하고 관계에서 상처받은 게 서너 살 때인데 그 얘기를 평생 60, 70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거티브 프리덤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것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마저도 쟁취하지 못한 이런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우리 삶을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 파스티브 프리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오센티시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우리다워질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보통 스폰타니어티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연대로 살 수 있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태어난 모습, 우리가 목적 지어진 대로 우리가 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는가에 맞추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기 때문에 스폰테이니어스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가지고 대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남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자기 삶을 제대로 꾸려나가기 힘들고 내 삶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에 대한 개념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권위주의에 물들게 됩니다. 오소리터리니즘이죠. 그래서 이 독립성 자체가 우리가 원초적인 프라이머리 어떤 원래 나의 프라이머리 본드가 있었죠. 말하자면 내가 태어날 때 어머니하고 내가 한 몸에 시바이오시스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태어났을 때 내 공동체 히스토리컬리 본다면 중세의 어떤 그 안온함 한국식으로 시작하는 산업화 이전에 이런 평온했던 사회 그 속에 있었던 그때는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필요 없었다는 부분이죠. 내가 그래서 인디비주얼 셀프가 되는 것 자체 나 혼자 독립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독립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냥 커뮤니티 속에서 살 때는 편했는데 나 혼자 살아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아주 나 누구 간섭도 좋은 것 같았는데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는 그전에는 부모님이 이렇게 알려줘서 결혼을 할 때는 되면 결혼하고 직장 잡을 때는 직장 잡고 어디 여행할 때는 여행도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정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됐었는데 이 모든 것을 자기가 매니지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진다. 그래서 독립하는 것 자체 혼자 독립된 셀프로 있다는 것 자체를 반감하고 싶다. 그래서 이스케이프라는 도피하고 싶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의 독립성 자체를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누구하고 융합돼 버리는 거죠. 내가 혼자 있어요. 어려우니까 누구하고 융합되는데 그 융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신념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결합됨으로써 자기 힘이 세진다고 느끼는 거죠. 혼자가 아니니까.
근데 묘하게 이게 사람 간의 관계에서 드러날 때는 이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에 굴종하는 모습이나 한쪽은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한쪽은 지배하고 한쪽은 굴종하는 모습으로 오소리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메소키스틱하게 피약적인 모습으로 서브미션한 의외의 굴종적인 모습으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가학적인 모습으로 상대방을 지배하면서 하나가 되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다 병리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세이더 메소키스틱한 패턴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권위주의 오소리테리즘이라. 이 권위주의 쪽에서 드러나는 그 심리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세이더 메소키스틱한 이런 사람, 가피약성들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어라. 특히 힘 있는 누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힘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을 집어삼키는 꼴이고 작은 쪽은 큰 쪽에 그냥 흡수돼버리는 꼴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하나가 돼서 더 큰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분리됐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분리돼서 다시 합쳐지는 것 속에 사람과 사람 간에 드러날 때는 이게 비극적으로 한쪽은 가해자, 한쪽은 피약성 이런 쪽으로 일어난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자유로부터의 도피예요. 두 사람은 다 병리적이죠. 혼자 있지 못함으로써 생긴 병이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디스트럭션 파괴성이에요. 그래 한쪽에 힘센 사람은 다미네이션 지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배가 되지 않아서 컨트롤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을 듣지 않는 대상을 참아낼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파괴하죠. 그래서 이 파괴성은 세이도 메소키스트하고 좀 달라요. 또 대외적으로 파괴성으로 이제 드러나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어떤 오토메이션 컨포머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순응성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게 이제 사실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전공하셨어요?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하셨는데 혹시 내가 태어나서부터 데이터 사이언스 하고 싶었어요? 어쩌다가 하게 됐어요? 원래는 기계공학 쪽이었는데 하나님이 데이터를 만드는데 관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주 행복한 케이스죠. 본인이 그게 좋아서 가신 케이스인데 우리 김 목사님 어쩌다가 목사님 되신 거 말고 그 전에 하던 일들은 왜 가서 법률 공부를 하셨어요? 갈 데가 없어. 그게 내 뜻이었어요? 누군가가 자꾸 가기가 좋다고 해서. 내 뜻은 내 뜻이었는데 잘 모르고 그냥 갔지. 그게 이제 컨포미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려서 우리는 다 우리가 장군이 되고 싶고 소방대원이 되고 싶고 그리고 법률가가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입한 거라요. 주위 사람들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내 건가 봐. 그래서 그런 허상을 보고 오래 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대하고 남의 익스펙테이션에 맞추는 사는 경우. 근데 이 비극은 자기도 그 남의 익스펙테이션을 모른다는 부분이에요. 이게 부모님이 원해서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대부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라고 이게 합리화하고 계속 살았는데 나중에 특히 중년쯤 됐는데 부모님이 시켜준 의사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의사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안 좋은 직장 다녔는데 그 직장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근데 왜 거기 직장까지 왔느냐 하면 자기가 좋아서 그 직장 선택하고 그 학과를 선택한 줄 알았는데 자기 적성은 전혀 맞지 않는데 부모님이야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그게 참 좋은 거라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좋은 거구나. 이래서 이게 내 적성이라고 믿고 수십 년 살았는데 중년쯤 되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잡과 보케이션의 개념이 나와요. 잡은 우리가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잡이에요. 먹고 살아야 돼요. 목공이 포도청이어서 하는 일을 잡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근데 보케이션은 내가 태어난 목적과 부합하는 어떤 것이 보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내 적성, 내가 타고난 어떤 소질, 적성, 나의 삶의 목적 이것과 부합하는 어떤 것을 찾으면 이게 보케이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꼭 종교적으로만 쓰진 않아요. 종교에서 보케이션이라는 얘기,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보케이션이지만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그리고 자기의 관심사 이것과 맞아떨어져서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즐거운 조이풀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게 보케이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 보케이션을 찾는 것이 어떤 거예요?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실현이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 내가 되었어야 할 그 나가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실현이죠. 나는 거기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 우리가 우리를 크리에이티브 해간다고 보기도 해요. 어느 쪽으로 보거나 어쨌든 자기 윌링리스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살아내는 것. 이게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태어난 목적을 다 달성하는 것이 자기 실현이라는 거예요.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과 셀프 리얼라이제이션 여러 용어로 쓰죠. 그래서 매슬로우의 우리의 니드의 최상층 단계에 있는 게 이런 것들이죠. 자기 실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토매틱 이런 실현들이 자기 실현을 일어나야 되는데 특히 중년에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계속해서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나에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센셜한 만족이라는 것보다는 미닝풀한 것인가 보람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정말 조이풀한 것인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밸류업을 하고 가치 있고 누구에게도 당당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충분하게 인정해주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이 일을 안 하더라도 내가 했던 것이 참 보람스러운 일이라고 가져갈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됐다고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보케이션을 찾았다는 부분이죠. 이게 아까 얘기한 파지티브 프리덤이라는 긍정적인 자유를. 자유는 진정한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자유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리덤 2죠. 뭔가를 프로덕션 쪽으로 가는 것이 자유라는 얘기예요. 내가 참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지 누구에게서 벗어나는 것,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은 그냥 도망 나오는 것일 뿐이죠.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지만 해방돼서 우리가 사람을 일으키지 않고 사람들을 먹여 살 어떤 시설들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기서 풀려나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풀려나고 그 이후부터 여기서 파서티브 프리덤을 살아내느냐 하는 거가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쩌면 아까 얘기한 우리의 컨퍼머티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속기 쉬워요. 그래서 라이프 코칭을 할 때 굉장히 잘 봐야 되는 부분이 다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은 적성이 맞다고 굳건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속고의식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사회적으로 돈을 잘 버는 일이나 명성이 있는 일은 이거 틀림없이 나에게 내가 정말 원해서 하는 거라고 하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 삶 자체가 불안정하고 그 자체의 정서가 그렇게 즐겁지 않게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다고 특히 상담을 왔다고 한다면 이미 이렇게 적신호죠. 자기 하는 일 자체가 이 사람 힘들게 하는 거지 이 사람을 만족시키고 보람을 주는 일을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기대를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 저도 우리 김 목사처럼 법률 공부를 하는 사람인데 일정한 기간 하다 보니까 시험이 안 되기도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은 아니야 하고 돌아섰던 거가 어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법시험을 합격해야 된다고 하고 그럴 만한 입장에 있고 하니까 계속 푸시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노라고 선언하고 직장을 가졌던 그 계기가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내가 그 속에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내 삶 자체가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평생 살아볼 수는 안 돼. 근데 그 속에는 결국 내가 돌아설 수 있었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내가 정말 그쪽에 계속 하고 싶은 욕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게 속고 산다는 특히 이게 좌절이 없이 성공하는 케이스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정말 최고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정말 되돌아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들어질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내가 원래 가진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아니면 사회가 가장 최고로 치는 것. 한국에서는 최고로 치는 게 뭐예요? 미국까지 갔어도 변호사나 의사. 근데 변호사나 의사가 다 행복하냐 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내게 아닌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거짓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자로 사는 게 일정한 기간은 되는데 계속은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자가 없는 트루셀프를 살아내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원래 가진 탤런트나 자기의 성향이나 자기의 삶의 목적 이런 것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정말 소외된 삶이죠. 자기로부터 소외된 삶. 그래서 에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웃과의 소외, 세상과의 소외, 자연과의 소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와의 소외예요. 자기 안에 스플릿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참자기가 숨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산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의 상담을 하게 되는 것, 여기 어떤 정신분석이나 라이프 코칭이나 아니면 자기의 테라피를 배우시는 분도 있고 또 전혀 관계없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오신 걸로 봐서 많은 사람이 상담을 이미 해주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상담 쪽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주위에서 알아봐요. 묘하게 주위에서 그 사람한테 가면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무의식이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찾아오는데 어쩌면 이런 다른 사람을 코칭하거나 정신분석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아까 어쩌면 라이프 코칭 쪽의 개념을 왜 ICC가 추구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사이버 다이내믹스 정신역동은 요즘 현대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이 정신분석은 정신병리학만이 아니다. 일반 사이칼라지라는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에 적용된다. 그래서 사이카틱한 사람이나 아니면 뉴라틱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 모두에게 정신역동은 같이 작용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역동을 통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인데 보통 정신병리 쪽에서는 아까 얘기한 네거티브 프리덤이죠. 소극적인 자유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람들이 정작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건 파지티브 프리덤이죠.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하는 어려움들이에요. 그래서 라이프 코칭은 그런 정신병리 쪽에 있는 사람을 물론 그분들도 다 도와줘야 되지만 어떤 사람이 꼭 정신병리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사람이 어떤 때는 정신병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건강한 측면도 많은데 이 건강한 측면을 우리가 다뤄줘야 될 경우에 같은 사람에게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 우리 인사이트를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셀프 액츄라이제이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우선 알도록 도와줘서 이 사람이 정말 추구하는 삶의 밸류는 무엇인가 코어 밸류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만족하는 라이프를 스스로 디자인하도록 그 라이프 디자이너 역할을 여러분 생명보험
도와주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보험 설계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생 설계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험대에도 설계사가 있고 여러 곳에 설계사가 있고 건축에도 설계사가 있는데 인생을 설계하는 것을 도와주는 인생 설계사가 라이프 코치고 정신분석가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싶어요.